지금 일본 학계가 200년간 풀지 못한 고전 문학의 거대한 수수께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헤이안 시대부터 가마쿠라 초기까지 318편의 주요 작품에서 발견된 214개의 해석 불가 구절들, 그 누구도 의미를 밝혀내지 못했던 문학사의 미스터리였는데요. 에든버러 대학교의 한 영국학자가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 이 난제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 해답이 한국어 문법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83%의 놀라운 성공률, 6.9%라는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드러난 진실 앞에서 일본 학계가 총력을 동원해 연구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과연 이 발견은 동아시아 문학사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댓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든버러 대학교 고문헌학과의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오전 11시 40분, 커피 한 잔이 식어가는 동안 저는 214개의 숫자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푸른빛이 눈을 따갑게 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연구실을 채우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200년 동안 일본 학계가 풀지 못한 고전 문학의 난제들이었어요. 헤이안 시대 최고의 작품이라 불리는 겐지 이야기와 마쿠라노 소시를 비롯해 15편의 주요 고전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구절들이 바로 이 숫자만큼 존재했습니다. 전공자로서 15년간 일본 고문헌을 연구해온 저에게도 이 현실은 당혹스러웠죠. 서재에서 꺼낸 두꺼운 주석서들을 펼쳐보니 모든 페이지마다 똑같은 문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해석 불가, 의미 미상, 문맥상 오류 추정.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설명들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본어 문법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다고 배웠습니다. 조사와 어미 변화가 명확하고 높임법이 체계적이며 한자와 가나의 혼용이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을까요? 연구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의 고전들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대량의 미해결 구절이 존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어요. 라틴어 문헌이나 고대 그리스 텍스트에서도 이런 현상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다시 한번 통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전체 텍스트 중에서 해석 불가능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 정도였죠.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최신 연구 논문들을 훑어보니 지난 30년간 이 문제를 다룬 학술 논문이 고작 12편에 불과했어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난제들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에든버러의 회색 하늘이 연구실 안까지 스며들어오는 듯 했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214개의 구절들을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구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단순히 번역이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어요. 마치 다른 언어의 문법 구조가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날 밤 연구실을 나서며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보자고 말이에요. 챕터 2. 이틀째 되는 날 오전 9시, 저는 도쿄대학교 국문학과에 첫 번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죠. 214개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불안감을 증폭시켰어요. 스크린에 나타나는 일본어 문장들을 한 글자씩 점검하면서 저는 가능한 한 정중하게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회신은 예상보다 빨랐지만 내용은 실망스러웠어요. 헤이안 시대 문학의 해석 불가 구절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 방법론으로는 더 이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 다음 주에는 와세다 대학교의 고전문학연구소에 연락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사토 연구원은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구절들은 원래 의미가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학계에서는 더 이상 해석을 시도하지 않는다고요. 교토대학교 문학부의 반응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이시다 교수는 이메일에서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해당 구절들은 수백 년간 연구되었지만 결론은 항상 같다고 했습니다. 의미 파악 불가. 이것이 학계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죠.
연구실 책장에서 일본 고전문학 관련 논문집을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10여 권의 두꺼운 책들을 펼쳐놓고 색인을 찾아보니 해석 불가 구절에 대한 언급은 정말 짧았어요. 대부분 각주에서 간단히 처리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후에는 온라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봤습니다. 지난 20년간 발표된 관련 논문을 모두 검색해봤지만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연구는 찾을 수 없었어요. 모든 연구자들이 마치 암묵적인 합의라도 한 것처럼 이 부분을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나고야 대학교의 젊은 연구자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마모토 조교수는 개인적인 관심은 있다고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다고 답했어요. 학과 내에서 이런 연구는 권장되지 않는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녁 무렵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일본의 고전문학 연구진들이 모두 같은 답을 주고 있었어요. 더 이상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과학의 세계에서 이렇게 오래된 미해결 문제를 그냥 포기한다는 것이요. 물리학이나 수학에서라면 수백 년 된 난제도 계속 도전하는데 왜 문학에서는 다를까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모른다는 결론이 이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진짜 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본 학계가 포기한 이 문제를 외부인인 제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죠. 챕터 3. 3주째 되는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27권의 문법서가 쌓여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펼쳐진 페이지들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문제는 해석 방법이 아니라 전제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동안 저는 모든 구절을 일본어 문법으로만 분석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만약 이 텍스트들이 순수한 일본어가 아니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헤이안 시대는 중국 문화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시기였습니다. 한자를 차용해서 일본어를 표기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언어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도서관에서 빌린 동아시아 언어 사책을 펼쳐봤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장을 읽어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어요. 고대 시기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는 활발한 문화 교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학적 차용 현상에 대한 설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자 체계뿐만 아니라 문법 구조에서도 상호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오후에 한국어 문법책을 한 권 주문했습니다. 비교 언어학 관점에서 접근해보고 싶었어요. 이틀 후 책이 도착했을 때 저는 조심스레 첫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한국어의 조사 체계를 살펴보니 일본어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순이나 조사의 활용 방식에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런 차이점들이 혹시 그 난해한 구절들과 연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구절부터 시험해봤습니다. 겐지 이야기의 한 구절로 지금까지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여겨졌던 부분이었어요. 일본어 조사를 한국어 조사로 바꿔서 읽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문장이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문맥으로 말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봐 다른 구절도 시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쿠라노 소시의 한 부분이었어요. 한국어 어미 변화를 적용해봤더니 역시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문장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저는 즉시 노트를 꺼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구절, 네 번째 구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어 문법 구조로 접근하면 의미가 명확해졌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을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검증이 필요할 때였어요. 챕터 4.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국제학술 네트워크를 통해 한 명의 한국 연구자를 찾았습니다. 윤지훈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고대 한국어와 향차를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의 논문 목록을 살펴보니 정확히 제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죠.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저는 조심스럽게 첫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답장이 왔습니다. 윤지훈 교수는 제 가설에 대해 흥미롭다고 했어요. 하지만 매우 신중한 어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죠. 화상회의를 제안했을 때 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틀 후 오후 2시 스크린을 통해 만난 윤지훈은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말수가 적었지만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발견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214개의 난제 구절들, 일본 학계의 반응, 그리고 한국어 문법으로 시도했을 때의 결과까지요. 윤지훈은 묵묵히 들으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과학적으로 접근하자고 했습니다. 감정이나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순전히 언어학적 데이터로만 판단하자는 것이었죠. 우선 12개의 구절을 선별해서 공동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해석한 다음 결과를 비교해보자고 했어요. 시한은 48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선별된 구절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 번째 구절에서 성공했을 때의 희열, 두 번째에서도 의미가 통했을 때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윤지훈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향찰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고대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 체계를 상세히 설명해줬어요. 제가 놓친 미묘한 문법 규칙들을 하나씩 짚어주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2개 중 10개가 성공이었어요. 성공률 83%라는 숫자가 모니터에 떠올랐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윤지훈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발견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컸어요. 수백 년간 일본 문학사의 정설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과도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었죠. 윤지훈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추가 검증 없이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고 했어요. 더 많은 샘플로 확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아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어요. 이건 실험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체계적인 패턴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었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저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 앞에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챕터 5. 일주일 후 오전 8시, 저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일본 고전문학 재분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실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318편의 작품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검은 글씨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지훈과의 성공적인 예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전체 범위로 확장할 때가 온 것이었죠. 헤이안 시대부터 가마쿠라 초기까지 주요 문학 작품들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겐지 이야기는 물론이고 마쿠라 노소시, 고킨슈, 신고킨슈, 다케토리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각 작품마다 해석 불가로 분류된 구절들을 정리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컴퓨터 세대를 동시에 가동시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작품별로, 시대별로, 문법 구조별로 세분화해서 정리했어요. 윤지훈은 서울에서 같은 작업을 병행하며 한국어 문법 체계 적용 매뉴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 끝낸 분석 범위는 전체의 30%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구절들이 한국어 문법으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윤지훈과의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그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언어학적 현상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2주째가 되자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특정 시기의 작품일수록, 특정 지역의 작가일수록 한국어 문법 구조가 더 자주 나타났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3주째에 나왔습니다. 전체 분석을 마쳤을 때 나온 최종 수치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318편의 작품 중에서 한국어 문법으로 더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구절을 포함한 작품이 22편이었습니다. 비율로 계산하면 정확히 6.9%였어요. 이 숫자가 모니터에 떠올랐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이 정도 비율이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윤지훈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역시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했어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했던 분석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수치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저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6.9%라는 숫자의 의미를 곱씹어봤어요. 이것은 단순한 오류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고전문학 전체에 걸쳐 체계적으로 존재하는 언어적 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지훈과의 최종 점검 회의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예외가 아니라 층위라고, 일본 문학사에 한국어의 흔적이 체계적으로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런 결론을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학문적 성과를 넘어서 정치적, 문화적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윤지훈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우리의 분석에 오류가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6.9%라는 명확한 데이터 앞에서 저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다짐을 한 지 정확히 한 달 후 윤지훈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 15분 제 이메일함에 도착한 한 통의 공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발신자는 일본 고전문헌보존위원회였고 제목란에는 긴급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며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들이 우리 연구를 알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학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았어요. 스크린에 나타난 공식 문서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학술적 논의를 넘어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문은 매우 형식적이고 딱딱한 어조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연구가 일본의 국가문화재에 대한 부적절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겐지 이야기와 같은 세계 문화유산급 작품을 외국인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연구 중단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해당 연구가 일본 고전문학의 순수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즉시 모든 관련 연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자료를 폐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개별 일본 학자들의 직접적인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쿄대학교의 다나카 교수가 첫 번째였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서구 학자가 일본 문학을 멋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문화적 오만이라고 했죠. 와세다 대학교의 사토 교수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메일에서 저를 문화 침략자라고 표현했어요. 수백 년간 일본이 지켜온 학문적 전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격양된 어조에서 분노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교토대학교 고전문학연구소 소장인 이시다 교수는 가장 위협적이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저의 명예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했어요. 일본 학계 전체가 연합해서 이 연구를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 고전문학회 회장인 후지와라 교수는 공개 성명을 통해 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문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학자의 의무라고 했어요. 외국의 잘못된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일본 연구자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고전문학 연구 포럼에서는 저를 겨냥한 비판 글들이 연일 올라왔어요. 학문적 근거보다는 감정적 반발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저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20여 명의 일본 학자들로부터 받은 비난과 압박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동료 교수들도 조심스러워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속상한 것은 학문의 진실보다 감정적 반발이 앞서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6.9%라는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해도 그들은 데이터가 아닌 민족적 자존심으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키려는 건 문법이 아니라 체면이군요. 일본 학자들이 보호하려는 것은 학문적 진실이 아니라
기존의 권위와 체면이었습니다. 일본 학자들의 집단 반발이 절정에 달한 지 보름 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는 에든버러 대학교 국제협력처 직원이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두꺼운 공식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에 금색 글씨로 인쇄된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국제언어학회에서 공식 검증단을 구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학계의 과격한 반응이 오히려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어요.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구성이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의 비교 언어학자들과 함께 중국, 대만의 고전문학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과 한국 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존 논란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제3자들이라는 것이었어요. 검증단장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리처드 스미스 교수였습니다. 동아시아 고전어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정치적 중립성으로도 유명한 분이었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검증회의가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8명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연구실에서 접속했어요. 스미스 교수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정치적, 문화적 편견을 배제하고 오직 언어학적 데이터로만 판단한다는 것이었죠. 검증 과정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저와 윤지훈이 제시한 자료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재분석했어요. 각 그룹은 서로의 결과를 모른 채 같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의 클라우스 밀러 교수가 통계 분석을 담당했어요. 한 달간의 검증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검증단이 개입하면서 상황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일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학계의 관심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중간 점검회의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 그룹 모두 유사한 결과를 얻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세부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패턴과 비율에서는 저희와 거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학계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젊은 연구자들이 조용히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다카하시 준 교수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비공개 채널로 연락해왔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는 2달 후에 있었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공식 보고서를 낭독할 때 저는 심장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했어요. 통계적 유의성 P값이 0.004 이하라고 발표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조 일치율은 88%였습니다. 이는 저희의 분석이 통계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는 의미였어요. 밀러 교수는 이 정도 수치면 우연의 일치는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단의 공식 결론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순수한 학문적 가치를 가지며 어떤 정치적 해석도 부당하다는 것이었어요. 언어의 역사적 변천과 문화 교류의 흔적을 밝혀내는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일본 학자들의 격렬한 반발과 압박이 이제는 먼 일처럼 느껴졌어요. 국제적 검증을 통해 정치적 프레임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윤지훈과의 통화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국경보다 오래 남는다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국제검증단의 공식 승인 이후 한 달이 지나 드디어 세계에 이 연구를 공개할 때가 왔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런던 국제언어학회 대회장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318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500여 명의 각국 연구자들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고 무대 위 조명이 제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제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때 저는 이 순간이 언어학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발표는 45분간 진행되었습니다. 214개의 난제 구절로 시작해서 6.9%의 발견까지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객석에서는 때로 놀라움의 탄성이, 때로는 의구심 어린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국제검증단의 결과를 발표할 때였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직접 무대에 올라 통계적 유의성과 구조 일치율을 확인해줬어요. P값 0.004 이하라는 수치가 스크린에 나타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일본 측 참석자들의 반응이 주목되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쿄대학교의 젊은 연구자 그룹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었죠. 다카하시 준 교수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문에는 국경이 없으며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연구자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객석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가 이어졌어요. 그의 발언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참석자들은 물론이고 중국, 대만의 학자들도 비슷한 현상이 자신들의 고전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어요. 동아시아 문학의 상호 연관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학회 마지막 날 공식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해당 연구 성과를 공동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앞으로의 고전문학 연구에서 다층적 접근법을 권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존의 단일 언어적 해석에서 벗어나 문화교류사적 관점을 도입하자는 것이었죠. 윤지훈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폐회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강물과 같아서 서로 만나고 섞이면서 더 풍부해진다고 말이에요. 고립된 순수성보다는 열린 소통이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개별 연구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젊은 일본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동안 의문스러웠던 부분들이 해소되었다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카하시 준 교수는 특히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이 고전들은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이동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했어요. 국경을 넘나들며 살았던 고대인들의 삶이 언어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었죠. 학회를 마치고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처음 214개의 숫자를 마주했을 때의 불안감이 이제는 뿌듯함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진실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는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고전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요. 문학사 전체가 새롭게 쓰여질 수도 있는 큰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